시작이야. 네, 이번에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할게요. 이제 로열 패밀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들이 연상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재벌 이런 부분 아니면 뭐 왕실 이런 부분도 많고 또 거대 옛날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왕실, 왕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연상이 되는데 옛날의 왕가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합스부르크 왕가여서 제가 이번에 합스부르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경 형식으로 될 수 있는데 저 노트북을 향해서 빨간색 안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되게 복잡해요. 막 지금 정리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고 또 엔터를 눌렀어요. 엄청 복잡하거든요. 합스부르크 되게 복잡해요. 합스부르크의 이제 역사가.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듣기 좋게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이제 10세기 초반에 스위스 북쪽에 이제 여기 조그마한 부분 백작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세기 들어서 이제 영지가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에 그 어떤 황제가 대가 끊겨서 이제 그 가문이랑 조금 이제 돈독한 관계였던 합스부르크가 이제 황제를 맡게 됐어요. 1273년에. 네. 그래서 황제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영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돌프 1세의 아들이 이제 알브레이트 1세인데 문제는 이때 루돌프 1세가 선출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제후들이 유럽 내에서 막강한 파워를 가진 황제가 선출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돌프 1세가 선출이 된 거였고, 그런데 합스부르크가 오스트리아 영지를 획득하게 되고 거기에 알브레이트 1세까지 아들까지 이제 황제를 하게 되면서 많은 제후들이 다시 견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알브레이트 1세 이후에 그 아들부터는 황제에 선출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스위스에서 원래 여기 근거지였던 스위스가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거의 세력이 없다시피 해져서 이제 황제도 선출이 못 되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합스부르크가 이제 오스트리아로 근거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운이 좋게도 지기스문트라고 룩셈부르크가 이제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사망하고 이게 후계자가 없어서 그 사위인 알브레이트 2세가 이제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제 정략결혼, 근친혼으로 되게 유명한 왕가인데요. 그래서 사실 지기스문트 황제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합스부르크 왕가가 정략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가 없었을 때 그 사위 이제 알브레이트 2세가 다시 또 황제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합스부르크가 신성 로마 제국을 다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합스부르크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카를 5세 때 들어서는 이제 엔터 눌러주세요. 네, 이쪽 영토가 독일 쪽에 있는 게 신성 로마 제국이고, 이러고 이제 스페인 쪽에 연합 영국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정략결혼을 통해서 그 막시밀리안 1세가 카를 5세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받고, 그리고 이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정략결혼을 했는데 어머니 쪽이 이제 스페인 연합왕국을 가지고 있어서 카르 5세에 들어서는 스페인 연합왕국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카르 5세 손에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굉장히 막강해졌고 파워가, 그 이후에는 이게 중간에 분할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카르 5세한테 동생이 있고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한테 이제 스페인 영지를 동생한테는 신성 로마 제국을 그대로 넘겨주고, 그리고 아들한테는 스페인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이제 시니어계, 주니어계로 이렇게 합스부르크 왕가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1700년대에 들어서는 스페인 쪽에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가 후계자가 이제 부재가 돼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스페인에 대해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다 엮여 있어요. 엮여 있는데 프랑스 쪽에서 한번 건너가도 이 지금 스페인의 마지막 황제랑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계통에서도 이 왕자랑 또 연관이 한 번만 건너가고 또 있는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 프랑스가 이제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랑 합스부르크 왕가랑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합스부르크가가 이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제후들이 합스부르크가를 견제하고자 이제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그래서 루이 14세의 손자가 이제 스페인 왕에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금 보셨던 이 노란색 이쪽에 스페인 쪽의 영향권은 다 사라지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계통의 합스부르크가에도 계속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일례로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그 합스부르크가 이제 가장 여왕제인데 이제 여자라고 해서 이제 황제는 오르지 못하고 이제 합스부르크가를 이제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이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해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에 또 정략 결혼을 갖고, 그리고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서 이제 조금 입지가 많이 좁아졌죠. 동시에 프랑스가 이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하고 이제 프랑스가 많이 번창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이 많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이제 그 합스부르크가의 여러 이제 토지들을 모아서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제 그 이후에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제국이 다시 좀 이제 힘이 좀 더 세지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이쪽이 독일이나 신성로마 제국이 그 사이에 이제 명맥만 유지해오다가 신성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하게 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국을 중심으로 의장국을 해서 이쪽에 독일 연방이 세워져요. 독일 연방이 이제 프로이센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독일 연방이 창설이 되고 나서 프로이센이랑 오스트리아랑 이제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 세력 다툼에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잘 안 돼서 연방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에서 제외되고, 그러면서 오스트리아가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이제 독립을 외치게 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분열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많은 민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했고, 그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민족이 헝가리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프란츠 요제프 그 황제 1세가 그 헝가리 민족들에게 어느 정도 권리를 주고 이제 이중 국가를 설립하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오스트리아 제국에 맞빠지고, 그 이후에는 계속 몰락하다가 오스트리아 제국이 그러다가 이제 헝가리 요제프 2세 황제가 이쪽이 이제 러시아 쪽이랑 대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러시아 계통의 이제 세르비아 청년이 이 황제를 살해하게 되면서 굉장히 안 그래도 대립이 많았는데, 이 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하지만 그 일로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해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는 회전국이 돼서 이제 많이 안 좋게 되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돼서는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히틀러가 독일에서 득세를 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합병을 시켜요. 합병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오스트리아가 패전국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렇게 이렇게 네 개국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데 그 이후에는 자본주의 진영이나 공산주의 진영 아무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제 그런 특이한 색채가 없는 그런 국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원래 제가 좀 더 깊숙이 얘기를 하면서 그 근친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줄인 게 되게 지루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최대한 축소를 시키고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더 주제를 더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스부르크가 시간 얼마 됐어요? 10분. 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근친혼인데 근친혼을 통해서 많은 이제 세력을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근친혼에 대해서 사실 최근 현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많이 바라보는데 저는 이거 근친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정의를 내려봤어요. 근친혼 사실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서 점점 이제 세력이 약해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들은 근친혼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점점 확대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세력을 집중을 시켜서 이런 망가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판 로얄 패밀리를 굳이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의 재벌 그리고 많이 아시다시피 로스차일드가 있는데 한국의 재벌 보시면 이제 이거 아시죠? 삼성가와 삼성가랑 이제 중앙일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손을 잡은 그런 경우고 그리고 로스차일드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로스차일드에서는 이제 근친혼을 어느 정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로스차일드에서 근친혼을 하는 이유는 외부의 정보와 그 내부의 정보와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근친혼을 이제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외부 가문과 이제 결혼을 했다 아니면 외부와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부터 그 사람은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내부인으로 이제 있을 수 없고 그 내부의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로스차일드도 굉장히 자기들만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현대를 보면 사실 로얄 패밀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지금은 뭐 근친혼이 없어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질은 되게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다른 거는 최근에 유전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또 한 가지를 이제 짚어보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근친혼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로얄 패밀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끝나기 이제 마지막으로 던져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래서 결혼은 목적인가 수단인가? 저도 사실 근친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많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에 부딪혔는데 결국에 한 가지 본질을 정리해보자라고 하면 이 질문에서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친혼이 많이 잘못됐다고 하고 얘기를 하지만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이 많이 달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이전에는 그들에게 결혼은 목적이었던 것이고 아니 수단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 지금 현대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결국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는데 많이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하나 던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목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